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지난번 두 번의 방송, 즉 안도국군 우사령에 대한 이야기와 또 20대의 김일성에게 군사지식을 가르쳤던 그 중국인 진용, 즉 철릉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계속 함께 언급되곤 했던 인물이 바로 왕윤성이 아니었습니까? 중국말로는 그 왕룬청이라고 부르고, 또 그때 그 30년대 당시에는 동만지방에서 이제 마영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주로 알려졌던 이분에 대해서, 원래 이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그 시간상 관계로 이제 이분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서 오늘 특별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들려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말하자면 특별히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단 그 철룡에 대해서 그 유한흥, 이분이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김일성에게 이제 군사지식을 가르쳤는가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문 방송에서도 없었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이번에 출간했던 이 책, 김일성, 이 책 속에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1933년 9월에 있었던 동령현성 전투 때, 이때 그 김일성은 그 민생단에 연루되어서 왕청유격대 정치위원직에서 직위 해제되고, 이 혐의를 벗기 위하여 전투 당시 작탄대 대장을 이제 맡고 가장 앞장에서 동령현성 밖의 그 서산포대를 이제 진공하는 전투에 참가했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 전투도, 그러니까 그 1933년 9월에 있었던 동령현성 전투도 김일성이 총지휘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구국군들과의 연합작전의 첫 공격 대상으로 동령현성을 정시하였고, 이에 대한 총지휘도 또한 김일성 동지께서 직접 하셨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전투 당시 직접 이 전투 작전을 짰던 당시 연합부대의 참모장이었던 유한흥이 직접 이 전투의 주공부대를 맡고 있었던 사충왕이라고 부르는 구국군의 지휘관과, 그리고 왕청유격대에서 온 양성룡, 김일성, 그리고 또 훈춘유격대에서 왔던 백전태 같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서산포대를 공격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그런 증언 자료들이 이제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에 유한흥이 김일성에게 이제 직접 지도를 그리는 법도 배워주고, 또 영안에서 이제 유한흥이 소련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를 김일성에게 이제 넘겨주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모두 저희 김일성 이 책 속에다가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령현성 전투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왕청유격대에서 선발대를 조직할 때, 물론 이 대장은 양성룡이고 정치위원이었던 김일성은 이미 그때 직위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 자기의 결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선발대에 자처하고 보통 병사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전투가 진행되니까 유격대에서도 좀 참가해달라고 구국군 쪽에서 동만특위에 사람을 보내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초무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처모롱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해방 후에는 이제 중국에서 1989년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방군에서 이제 굉장하게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문화대革命 때는 또 죽도록 얻어맞았지요. 그가 이제 구국군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경력이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초무영이라는 사람은 당시 동령현성 전투를 총지휘했던 구국군 사령 오이성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존자들, 증언자들이 중국에 허다하게 살아있어서 수많은 증언 자료들을 이제 중국 정부 모 기관에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지 않은 내부 비밀 자료들이죠. 제가 이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뒷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진 속에 함께 찍은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1930년대 당시 구국군 또는 횡령군과 항일연군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생존자들이며, 이들은 모두 김일성의 행적에 대하여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글쎄 이 북한에서 주요하게는 이 김일성의 항일 역사에 대한 위조 작업을 주도했던 김정일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렇게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위조하고 왜곡하고 뜯어 고치면 그것이 그렇게 제멋대로 함부로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인공 왕윤성처럼, 그리고 유한흥, 그 진룡처럼 그냥 아주 언급하지 않거나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죠. 그런데 언급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린 것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따져놓고 보면 이들의 역사는 함부로 왜곡하거나 또는 거짓말로는 도저히 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언급 자체를 피해버렸던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시, 그러니까 김정일이 한창 북한에서 이제 위조 작업을 주도하고 있을 때 모두 그 멀쩡하게 중국에서 살아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왕윤성에 대해서 김일성도 좋고 또 북한의 모든 그 항일 역사 자료 속에서도 그냥 이분이 그때 동만에서 머리가 크게 생겨서 별명이 그 왕단오대라는 것과 또 김일성이 왕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주곤 했다는 이 한단락 외에 더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저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로 이 왕윤성이 먼저 구국군에 들어와서 그 구국군 전방사령부의 선전처장으로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영안현위원회 산하의 동성자 부위원회 서기였을 뿐만 아니라 구국군의 당소조 조장이었고 또 왕청으로 온 뒤에는 동만특위위원 겸 왕청현위원회 선전부장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민생단으로 몰렸을 때 제가 그 김일성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정치위원직에서 해임되고 제가 이제 그 김일성이 민생단으로 몰렸을 때 그 일을 다음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왕청의 그 항일 유격 근거지에는 적게는 8살에서 많게는 13세에서 이제 15세까지 아동단 또는 소년단으로 조직되었던 연예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연예대라는 것은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항일 선전을 하는 말하자면 그 선전대인 셈이죠. 이 왕청의 연예대가 이제 아주 유명해서 당시 그 동만 각 지방의 근거지들과 유격대들한테로 이제 다니면서 연예 활동을 펼치곤 했는데 이 소문이 이제 영남 지방에까지 전해져서 그 하루는 주보중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이 연예대를 영안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초청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대는 당시 그 왕청 현위원회 아동국에서 용도를 했고 아동국은 바로 그 현위원회 산하의 선전부의 용도를 받았는데 왕윤성이 바로 이 선전부의 부장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그 민생단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 감옥에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후에 그 북만 지방에서 그 허영식의 조수로 크게 이름을 날렸던 박길송이나 오세영, 장상용 같은 소년들도 모두 왕청 출신들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모두 김일성과 함께 그 민생단 감방에 갇혀 있었는데 주보중이 초청으로 연예대를 영안으로 파견하게 될 때 선전부장이었던 왕윤성이 동만특위서기 동장영의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이 연예대를 영안까지 호송하게 될 소년의용대를 이제 조직하게 됩니다. 이 의용대에다가 김일성이고 박길성이고 장상용이고 그 오세영이고 다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의용대의 대장으로 임명되었던 아이가 박길성이고 김일성은 이제 박길성보다 나이도 좀 더 많고 또 그 유격대 정치위원까지 했던 그런 경력 때문에 왕청현 선전부 산하의 아동국장 겸 이 소년의용대의 정치지도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직책들은 모두 중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때 당시 자료 속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팩트 그 자체입니다. 무슨 그 북한에서 이때 김일성은 뭐 조선혁명군이 사령관이었고 뭐 장군님으로 불렸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다시 한번 이어드릴게요. 1934년 여름 김일성의 직책은 당시 왕청현 선전부, 그러니까 이 왕윤성이 밑에서 아동국장 겸 소년의용대의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당시 왕청에는 사령관이라는 이런 직위도 없었고 조선혁명군이라는 이런 이름의 군대도 존재했던 적이 근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의용대는 대원수가 15명에서 20명 사이였고 이들이 이제 영안으로 갈 때 왕윤성은 따로 이제 주보중이 앞으로 편지를 보내요. 나중에 이제 연예 활동이 끝나면 그때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 호송하고 이 소년의용대 아이들은 그냥 동만으로 돌아오면 민생단으로 몰려서 이제 또 이제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계속 그 영남 지방에 당신이 곁에 남겨두라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후에 박길송이, 그러니까 그 왕청 근거지의 소년의용대 대장이었던 그 박길송이나 장상용 같은 이런 소년들이 후에 왕청을 떠나서 북만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그 사연입니다. 자, 다시 그 왕윤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러니까 이제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동만지방에서의 그 민생단 투쟁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민생당 숙청위원회에는 송일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그 왕청현 의원의 서기직까지도 함께 겸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송일이 김일성을 체포하자고 사람을 보내어 김일성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그 동만특위 서기였던 동장령은 벌써 그해 봄에 3월에 이제 토벌대한테 살해당했고 그때는 그 왕중산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중국인이 임시로 동만특위 서기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김일성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중산과 송일, 한 사람은 동만특위의 임시서기고 한 사람은 그 특위 민생단 숙청위원회 주임 겸 왕청현 의원의 서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짜고 이제 김일성을 민생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왕년성이 이제 더는 그 김일성을 지켜낼 힘이 없게 되자 김일성한테 몰래 도망치라고 일러줬죠. 김일성이 내가 이 동만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는가 하니까 주보중한테로 가라고. 거기 가서도 계속 행명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그래 그 왕윤성은 김일성을 이제 영남 쪽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당시 이 동만특위에 파견받고 내려와 있었던 공천당 만주성위원회의 순시원이었던 종자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한 중국 젊은이를 설복해서는 둘이 함께 짜고 김일성을 영남 쪽으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왕청에서 영남 쪽으로 이제 탈출할 때 그 왕청 일대에서 평소에 그 항상 김일성과 함께 이제 활동하고 있던 한 개 중대가 이제 김일성을 따라서 이제 함께 영남 쪽으로 달아나는데 그 중대가 이제 제5중대였습니다. 중대장이 한흥권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한흥권이가 당시 김일성과는 매제 행림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일성과 함께 사랑하고 지냈던 여자 한성이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아명이 한옥봉이죠. 이 한성이가 바로 한흥권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그때 한흥권이 제5중대만 데리고 영남 쪽으로 달아났는데 북한에서는 바로 이때 일을 뭐라고 왜곡하고 있느냐면 북만, 즉 그 영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주보중이 너무 힘들어서 김일성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래서 김일성은 주보중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대를 인솔하고 그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인민혁명군을 인솔하고 북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의 원정을 북한에서는 제1차 북만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정말 손바닥으로 이제 하늘이라도 가려볼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놓고는 어떻게 왕년성에 대해서, 유한흥에 대해서, 그리고 주보증에 대해서 모두 제대로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국의 여러 언론들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문제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고. 이 사람 자체가 가짜일 수는 없죠. 이 사람과 이제 함께 항일투쟁을 했던 수많은 그 중국인 생존자들이 모두 중국에 살아있으니까요. 또 그분들이 이제 많은 증언 자료도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이지 결코 이제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를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한, 즉 한국 쪽에서 죽도록 김일성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대로 김일성이 가짜라고 하면 그럼 중국에 살아있었던 그 수많은 김일성을 알고 있는 항일영군의 생존자들도 모두 다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조명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생전에 찍은 사진, 또 이 사람이 생전에 남겨놓았던 회고 자료, 그리고 회고 자료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김일성을 만났고 김일성과 어떻게 접촉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다 팩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군 시절부터 김일성을 알고 있었던 이 조무영도 후에는 바로 왕년성의 소개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고 35년,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칭하는 제2차 북만원정 당시 이 원정부대의 실제 총지휘관이었던 유한흥을 따라서 함께 영남지방으로 들어와 당시 경박호 근처의 청구자라고 부르는 밀령에서 한동안 병치료를 하면서 지냅니다. 당시 이 청구자 밀령에는 항일영군의 부상병들과 또 유가족들 가운데 너무 늙었거나 또는 너무 어려서 부대를 따라다닐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왕년성이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모조리 데리고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제멋대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당시 동만특위 신임석이었던 위증민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인솔해가지고 이제 소련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그때 그 왕청 유격 때 대대장이었던 그 양성룡이 어린 딸 양기동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 늙음하게 이제 그 양기동리를 찾아냈다고 한때 그 북한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바로 그 양성룡이 딸도 그때 모두 왕윤성이 데리고 소련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일행 가운데 왕윤성과 그 소무영은 일반 대원이 아니고 직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이 두 사람을 동방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왕윤성은 그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이제 유한웅과도 또 만나게 되어서 한때 함께 보내는데, 왕윤성이 이때 역시 이 대학에서 함께 공부 중이었던 한 중국인 여성 혁명가와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 여성 혁명가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이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왕윤성보다도 나이도 한두 살 위고 또 혁명 경력이 있어서도 아주 훨씬 더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출국 그 중국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 기관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그 이제 소련에서 공부를 하다가 왕윤성과 만나서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동방대학에서 공부할 때 왕윤성이 신상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느냐면, 그 왕윤성이 이제 그 경박호의 청부사 밀령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소련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일행 가운데 이름을 김찬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김찬은 그 당시 조선공산당 화요파 개통에서 크게 유명했던 그 김찬과는 동일인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김찬이라고 부르는 한 조선인 혁명가가 함께 동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동방대학에서는 그 여러 나라의 혁명가들이 와서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 여러 나라의 언어로 강의하는 그런 특별반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찬이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과 함께 소련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 동방대학교 중국어반에 배치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받다 보니까 중국어가 잘 알게 되겠든지 조선어반에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학교에 신청했던 모양이에요. 이 김찬이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의심받기 시작했는데, 후에는 또 누가 이제 그 학교에 전문적으로 주재하는 소련 정부의 그 체카라고 부르는 이런 특무기관에다가 제보하기를 김찬이 일본어도 무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들로 하는 자랑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그 조선공산당 화요파의 김찬이 실제로도 일본에서 유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이제 그 소련 정부에서 이 김찬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체포 하루 직전에 이 김찬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련 정부 내무부에서 총 출동하여 거의 12일 동안이나 모스크바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이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1940년대에야 비로소 소련 정부에서는 뭐 일본 관동군 이해천 특무조직, 또 김찬 특무조직 하는 이런 특무조직들을 색출했다는 그런 보도를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이 김찬이 실종되는 바람에 이 김찬을 소련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왕윤성이 이제 북동이 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 이제 왕윤성이 대신 또 체카에 불려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느냐면, 왕윤성이 소련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치위원직을 맡고 있었던 항일연군 제2군 산하의 제5사, 당시 제2오사의 사장 대리 겸 참모장이었던 진한장이 바로 그 후에 그 일로군이 방민군으로 재편성되었을 때 제3방민군의 총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진한장입니다. 이 진한장이가 갑자기 이제 모스크바에 편지를 한 통 보내왔는데, 정치위원 왕윤성이 당조직의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이제 소련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이런 편지를 한 통 보내온 거예요. 바로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던 왕윤성은 해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소련 정부 내무부에서부터 계속 그 일본 스파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고 있었던 데다가 이런 편지까지 오게 되는 바람에 만주의 항일전선에서 소련으로 도주해온 도망주의자라는 이런 죄명이 덮어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윤성은 그때 소련 정부에서 체포되어 징역형 8년이 언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년 동안 이제 시베리아의 그 노동개도 농장에서 이제 징역을 살다 보니 1945년에 일본군이 다 투항하고 나서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소련에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억울한 것은 당시 그 왕윤성의 아내였던 이방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혁명가는 그냥 남편한테 연루되어서 아무 죄도 없이 5년 징역이 선고되었다가 이제 남편보다 먼저 이제 석방되어서는 만주로 돌아왔는데, 공산당은 그 해방 초기에 또 그리고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계속 연좌제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은 그
그 무득불 그 왕윤성과 이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1957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소련에서 판결받고 형기는 1946년에 마쳤는데, 형기가 끝난 뒤에도 거의 8년 동안이나 더 시베리아의 그 노동개조 농장에서 이제 살다가 비로소 당시 그 중국 정부 공안부 부부장 겸 정치보위국 국장이 되었던 유한흥이 직접 소련에까지 와서 소련 내무부와 접촉하여 왕윤성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1957년이면 이게 벌써 어느 때입니까? 일본군이 투항하고 광복이 된 지도 벌써 10년도 더 넘었지요. 김일성 같은 사람은 한 개 나라의 국가주석까지 되었고, 또 그 왕윤성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한흥, 그때는 이름을 철룡이라고 붙였지요. 중국의 공안부 부부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왕청에서 왕윤성과 함께 김일성을 이제 구해주었던 그 종자원이라는 친구는 그때 이제 북경에서 국가석탄공업부의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왕윤성은 이제 1957년이야 이제 유한흥이 도움으로 중국으로 돌아와서 당적도 회복하고, 또 그 당령도 입당한 시간도 이제 1930년부터 이제 계산받아서 아주 노량원으로 이제 인정받았지만 직장을 배치받지 못해서 유한흥과 그 종자원이 의논 끝에 종자원이 이제 부장으로 있었던 석탄공업부 산하의 북경 광업학원이 배치되어서 번역실의 주임을 맡았습니다. 이 광업학원이라는 것은 중국어로 쾅의学院인데 탄광, 광산, 뭐 이런 광석을 캐는 이런 데 기술자를 대항하는 학교죠.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는 이 왕윤성이 친구이자 또 은인이나 다를 바 없었던 유한흥이 이제 병으로 아주 새파랗게 젊은 40대 나이에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바람에 왕윤성은 북경에서 살못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한흥이 살았을 때는 이분이 공안부 부부장 겸 정치보위국 국장이었지만 왕윤성과는 쉬는 날만 되면 낚싯대를 들고 이제 북경 근교의 어느 호숫가로 매일 고기잡이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냈던 두 사람 가운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죽고 나서 왕윤성은 석탄공업부 부장이었던 종자원한테 아예 북경에서 살못이 없으니까 나를 내 고향에 보내달라고. 특히 내가 젊었을 때 활동했던 동만, 연변지방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종자원이 해고담을 보면 자기가 특히 왕윤성을 길림성 교화탄광의 부광장으로 임명했대요. 후에는 이제 다시 또 설안광무국의 부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이곳에서 이제 말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화탄광에서 부광장으로 있을 때 교화와 돈화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돈화는 진한장이 고향이 아닙니까? 차로는 이제 그냥 한 서너 시간 거리인데, 진한장이 이제 1940년에 이제 일본과 싸우다가 전사한 뒤에 당시 길림지방에서는 진한장은 가장 유명한 항일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한장이 고향이었던 돈화에다가 이 진한장이 기념비도 세우고, 매년 청명과 추석이 되면 당지 정부에서는 이 기념비 앞에서 이제 추모 활동도 벌이곤 하는데, 누구보다도 진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윤성이 아니고 뭡니까? 중국의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김일성과 진한장이 입당 소개인이 바로 이 왕윤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 왕윤성이 김일성, 진한장뿐만 아니라 유한흥까지도 입당시켰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공산당의 당장에 의하면 입당 소개인은 반드시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유한흥의 경우에는 입당 소개인과 보증인에 주보중과 왕윤성 이름이 나란히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윤성이 생전에 한 번도 진한장이 기념비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진한장이 그때 소련에 보냈던 편지 한 통 때문에,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지금 잘못되었으면 오늘날 중국에서 역사학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 짐작이지만 왕윤성은 아마 생전에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이 진한장이었고, 두 번째로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김일성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진한장은 이 왕윤성에게 돌을 던져서 도망문자로 만들어서 이제 소련에서 판결받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왕윤성이 소련에서 이제 판결받고 시베리아에서 이제 노동계조로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미 북한의 국가주석이 된 김일성이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에도 아주 뻔질나게 국사방문을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왕윤성이 1965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사망하고 났을 때 이때는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항일 열사로 인정받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화환을 보내왔다거나, 또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무슨 사람이 와서 추모했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왕윤성의 유가족을 여러 번 만나서 취재를 진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김일성은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욕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저희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중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왕윤상의 아내, 그 왕윤상과 함께 연루되어 소련에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그의 아내, 그 이방이 그 간부 이력서를 담은 봉투를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봉투를 중국 정부에서는 보통 간부 인사档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사档案은 절대 함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비밀 내부 자료에 속합니다. 이런 그档案 봉투 속에는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착오를 범했으며 또 무슨 일에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무슨 공로를 세워서 표창받았거나 지어는 또는 누구와 바람을 피웠거나 하는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모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